가기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정신나 집판한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깍두기 박산준입니다. 네. 네. 왜 이런 시련이? 반도체 오늘 지옥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뭐 소부장들 아주 좀 많이 빠졌더군요. 네. 조정 상당히 좀 심하게 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왜 장비주들은 빠질 게 아니잖아. P4 라인에 장비를 반입하기 시작했으면 장비주들은 좋아져야 되는데 그 뭐 도매급으로 다 그냥 작살나더만. 제 생각에 그 이슈는 네. 일단 이슈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네. 그 삼성의 평택 P4 공장에 여러 가지 라인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뭐 파운드리는 일단 순서를 제치고 이제 낸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네. 디램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뭐 낸드 증설을 시작해서 이제 감산 기조에서 이제는 증설 그렇죠. 기조로 이렇게 탈바꿈이 된다는 거는 상당히 좀 뭐 큰 뉴스였긴 했어요. 근데 네네. 오늘 시장에는 이렇게 큰 영향은 주진 않은 것 같고 오늘은 그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좀 네. 글로벌 아시아 증시가 전부 다 반도체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유독 코스닥 소부장들은 네. 더더욱 아, 패대기를 쳐버렸습니다. 그냥 5%가 그냥 기본이야. 그냥 엄청나게 빠졌어. 예, 오늘 뭐 하락 종목도 이제 큰 하락들은 다 반도체에서 많이 나왔고요. 네. 오늘 뭐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가 5%씩 빠지는 날이었으니까 다른 것들은 뭐 말도 안 해도 되겠죠. 하이닉스는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예, 하이닉스 5%는 조금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이 이게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정기전자에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완전 심어. 그러니까 외국인들하고 거의 뭐 9할 이상의 연동성을 가지는 시장 전체 분위기고 이러다 보니까는 또 개별 주식들 뭐 저기 바이오 어디 일부는 막 미쳤어. 그냥 계속 상한가야. 막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질이 별로 안 좋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뭐 항상 있긴 있었는데 네. 네, 어쨌든 오늘은 지수는 큰 충격은 아니었어요. 뭐 체감상으로는 뭐 코스피, 코스닥 막 둘 다 막 2% 3%씩 빠질 것 같은 날이었지만 오늘 코스피는 0.8% 하락했고 코스닥은 1.2% 하락했습니다. 전체 지수는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게 의외로 또 다른 저쪽 방면에서는 또 시총 큰 것 중에 잘 버티는 업종들이 좀 있어요. 네. 뭐 대표적으로 건설주 요즘 좋고요. 그리고 뭐 은행들도 잘 버티고 있고 증권주들 요즘에 상승세 계속 지속하고 있고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또 좋았고요. 바이오도 오늘 뭐 상승한 종목들이 많았고 네. 그래서 한쪽에서 잘 버텨가지고 지수 하락은 생각보다 좀 덜한데 반도체 쪽에 오늘 좀 하락이 많이 집중이 됐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는 섬유의복이 1등했는데 F&F가 26% 오르면서 업종을 다 견인을 했어요. 오늘 F&F는 한 지난 1년 넘게 계속 주가가 하락세로 좀 많이 이어왔었는데 그렇죠. 새롭게 디스커버리라는 상표 관련 계약을 해가지고 급등을 했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오르냐. 참 이게 대단하네. 사실 이렇게 길게 우하향한 종목들은 시장에서 좀 많이 이제 잊혀졌고 그렇죠. 주주들도 다 대부분 포기했고 거래량도 다 죽어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작다고 할 수는 없죠. 이거는 좀 큰 호재 같은데 어쨌든 네. 호재가 한번 딱 뜨면은 상당한 좀 상승이 단기간에 좀 일어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네. 같아요. 근데 많이 떨어지긴 했네요. 지금 뭐 이게 한 12만 원 하던 게 6만 뭐야? 이거 전일가가 58,800원이었네. 예, 그렇게 떨어졌고 EPS가 한 1,500원 정도 됐었으니까 5배로 거래됐었네요. 5배대에서 많이 떨어지긴 했었네요. 네. 네, 그리고 건설주가 오늘 두 번째로 많이 상승했고요.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5%씩 상승했습니다. GS건설도 4% 정도 상승을 했고요. DLENC, 대우건설도 3%, 2%씩 상승하면서 최근에 이 금리 하락세에 잇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도 사업성을 많이 회복하는 단지들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비 갈등 막 시행사랑 이제 시공사랑 막 겪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합의가 되는 단지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건설주 입장에서는 호재겠죠. 네, 그리고 오늘 제일 많이 하락한 건 이제 반도체 쪽. 의료정밀 섹터에서도 반도체가 많이 영향을 끼쳤고 전기전자 섹터에서도 대부분 반도체였고 그리고 오늘은 또 전력기기도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네. 전기전자 섹터에서 제일 많이 하락한 게 LS 일렉트릭, 일진전기, 뭐 효성중공업, 대원전선 이랬는데 다 5에서 7% 사이로 네. 오늘 많이 하락을 했고요. 사실 미국에서는 이들 업체들 잘 버텼는데 국내에서 상당히 좀 낙폭이 심했던 것 같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스페타시스가 7% 하락, 하이닉스, LX 세미콘 5%대 하락을 하면서 이제 한미 반도체도 5%대 하락을 했고, 근데 뭐 아시아 주요국 증시하고 비교해 보면 대만 TSMC도 한 4% 빠졌어요. 네. 근데 뭐 일본의 뭐 도쿄일렉트론이나 어드반테스트나 뭐 여러 주요 장비주들 반도체 업체들 많이 빠졌는데 특히나 코스닥 업종은 더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그 최근에
그 대선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이제 산업연구원에서 이제 자료가 나왔어요. 그 자료를 좀 읽어보니까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국산에 대한 강화가 상당할 거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전기전자 쪽에서 전력 이게 다 미국 수출 쪽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비재까지는 건드릴지 않을지 몰라도 뭐 국가 기간 산업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하면 뭔가 조금 방어막이 쳐지면서 자국 생산을 강화한 특별히 이제 방위 산업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트럼프가 이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다 올리겠다고 했죠. 특히 네. 중국은 더 많이 올리고.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아메리칸 퍼스트고 아메리칸 중심주의로 가야 되니까 미국에서 나는 것은 그냥 예를 들어 국방 제품 같은 걸 과연 외국에 수입했을까?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우방이라고 해도. 그럴 수 예,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고민을 한번 해볼 시기가 된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건설주 이야기 먼저 하면요. 그 서울의 핵심 지역인데도 공사비를 막 시공사가 올려달라고 하니까 그건 수용 못한다 하고 이제 조합원들이 이렇게 갈등을 빚는 단지들이 주요 몇 개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잠실 뭐였죠? 잠실 진주 아파트, 대조 1구역, 뭐 청담 삼익 이런 사업장들이 있는데 다 하나둘 합의안을 다 마련을 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좀 개입을 했다고 하죠. 네, 뭐 코디네이터를 파견을 해서 뭐 법률, 세무, 회계 분야 자문을 통해서 뭐 공사비 합의를 끌어냈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제 생각에는 주요 단지들 이게 서울의 집값이 막 빵빵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공사비 뭐 몇백만 원 평당 올려줘도 버는 게 훨씬 크겠네라는 생각으로 이제 바뀌었을 가능성이 더 높고 그 이게 심리도 있죠. 합의의 이유 주된 원인이 아닐까. 네, 보통 이제 시공사가 요구하던 이제 공사비에서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합의가 된 게 한 적게는 3% 더 낮아졌고 많이는 한 9% 정도 이렇게 낮아졌는데 네. 그거 낮춘 것보다 집값 상승이 훨씬 더 크다 보니까 사업성이 훨씬 더 좋아진 게 아마 주요 영향이 아니었나 싶고. 네. 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건설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아파트 건설 사업이 회복이 되면 그 뒷단으로 낙수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뭐 사업성이 개선이 될 수 있잖아요. 아직 뭐 조짐이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자이 S&D 같은 뭐 GS 건설 자회사인데 오피스텔 주로 시공을 하잖아요. 네. 이 회사도 오늘 10% 반등을 했습니다. 네. 네, 이 회사도 그냥 꾸준하게 우량했던 뭐 FNF 같은 이제 모든 건설 주식들이 지금 다 반토막 안 난 게 없어요. 반토막 이상 다 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건설주 같은 건 되게 싸긴 쌉니다. 나중에 지금 당장 몰라도 나중에는 너무 쌉니다. 이런 발언을 하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싸게 지금도 싸요. 올랐어도. 예, 그러니까 실적이 개선되면 퍼 3, 4인 회사들이 꽤 돼. 지금. 사실 미국도 러셀 2000이 오르는 게 이제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서 금리 부담에 그동안 좀 고통을 겪었던 네. 업체들이 많이 살아난다는 컨셉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그동안 고통을 겪었던 그래서 수익성이 많이 회복이 될 게 대표적으로 뭐 건설 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트럼프가 반도체법과 IRA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좀 비난조로 언급을 하더라고요. 인터뷰에서 일단 대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반도체 보조금을 지금 대만 업체에 많이 주고 있잖아요. 네. 미국의 공장을 짓는 업체들한테 특히 이제 TSMC도 그런데 이 대만 업체들이 미국 반도체 산업을 거의 100% 장악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 보조금에 대해서 혹시 안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TSMC도 한 4% 정도 하락을 했고, 뭐 일본의 주요 장비 반도체 업체들도 좀 많이 하락을 했고, 그에 영향을 받아서 국내 업체들도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뭐 타격을 줄 만한 이슈는 아닌데 많이 올랐던 업체들은 또 수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왔던 것 같고, 많이 올랐던 거일수록 더 많이 빠졌어요. 뭐 네. 테크윙이나 DI, 뭐 PSK 홀딩스,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고 한미반도체, DIT, 뭐 리노공업도 뭐 5에서 8%씩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네. 오늘 상당히 좀 충격적인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전기차 업체한테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너무 과도하게 주고 있다. 라고 하면서 미국이 뭐 언제까지 전기차로 100%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도 상당히 좀 비현실적이다. 이런 비판을 좀 해서 2차 전지 업체들도 오늘 조금 하락하는 데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어떻게 하냐? 테슬라는 딱 붙었는데 지금 저 보조금 없으면 테슬라도 꼼짝 맙니다. 지금 보조금 없으면 다 박살이에요. 지금 미국 전기차 회사들은 여전히 보조금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된 주요 이슈 중에 이제 평택의 P4 요거 낸드라인 설비 투자를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7월 말까지 주요 설비 반입을 위해서 정식 발주를 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하반기에 AI 서버형 기업용 SSD 수요 급증에 대한 좀 대응으로 보이고요. 신규 라인은 QLC 9세대 V낸드를 양산을 할 게 유력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낸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세울 그 라인은 D램으로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예상합니다. 원래는 이제 파운드리가 두 번째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게 이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파운드리는 아무래도 수요 회복이 조금 더뎌서 D램 먼저 건설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노조 관련해서 계속 총파업이 계속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관련된 업데이트 좀 드리면 지금 생산 차질을 일으키자라는 모토를 걸었잖아요. 근데 차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8인치 웨이퍼 요 라인에서 약간의 차질이 발생한 걸로 보이고요. 노조 측에서도 원래 애초에 8인치 라인 먼저 세우겠다 이걸 목표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8인치 먼저 타격을 받았고 선단 공정은 근데 8인치보다는 11인치가 대부분 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이건 많이 자동화가 되어 있어서 영향이 조금 제한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8인치는 자동화율이 낮아서 파업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8인치 관련된 DBI-텍이 좀 반사수혜를 받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장중에 좀 많이 급등했다가 상승폭은 좀 반납해서 1%대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네. 뭐 노조에서는 8인치 팹 가동률이 한 20% 이하까지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거는 좀 숫자가 좀 과장됐다 이런 시각도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뭐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8인치는 뭐 12인치보다는 시간은 훨씬 적게 걸리겠지만 한번 팹이 들어간 걸 멈출 수는 없죠. 그건 멈출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기계를 깨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한번 들어간 거는 그냥 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갑자기 가동률이 20% 떨어졌다? 이거는 그냥 일반 공장하고 틀려서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팹에 클린룸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람 개입이 그렇게 많은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오늘 5%대 상승을 했고 이 외에 2차전지 업체들은 다 좀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 저번에 그 6월 20일 날 조선일보에서 단독 보도가 이미 나왔었습니다. 네. SK 자회사인 SK이노베이션과 SK ENS 간의 합병을 추진한다. 네, 중간 지주사 간의 합병을 한다라고 보도가 단독 보도로 먼저 났었는데 좀 이제 구체화된 것 같습니다. 이사회를 18일 날 내일이죠. 열어가지고 이 관련된 논의를 한다고 하고 만약에 통과가 되면 다음 주쯤 임시주총을 열어서 결의를 하고 11월 초까지 합병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SK이노베이션의 정유나 화학 사업 그리고 SK ENS의 LNG 발전, 태양광, 풍력, 수소 이런 사업들 둘 다 뭐 에너지 관련된 건데 이제 에너지 공룡이 탄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합산해서 자산 총액이 뭐 100조가 넘습니다. ENS 주주들은 진짜 열받는 일일 텐데. 그럴 수도 있죠. SK이노베이션이 지금 ENS는 완전 현금을 그냥 뽕뽕 만들어주는 회사인데. 네. 근데 뭐 SK ENS 주주는 SK입니다. 90%가 SK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SK 이노베이션 지분을 36%밖에 안 갖고 있어요. SK가. 네, 네. 근데 이거는 확실히 좀 SK 이노베이션에 좀 더 유리한 결정이어서 그렇죠. 뭐 소액 주주 타격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거 뭐 네. 상장사도 아니니까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온 이 배터리 회사가 좀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2023년에도 한 7,500억 적자였고 올해 1분기에도 한 3,000억 적자였는데 네. 캐펙스는 계속 확대가 그렇죠. 되고 있죠. 돈 먹는 함합니다. 네, 네. 올해도 한 7조 원 이상 필요하다고 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합병을 좀 결정을 한 것도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제 걱정이 되는 게 미국에서 자꾸 공장 물론 거의 대부분 자동화긴 하지만 요즘에 오늘 우리 안유아 교수하고 점심 먹었거든요. 네. 야, 미국의 근로 의욕이 과연 아시아의 근로 의욕과 동일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의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그런 측면에서 깨진 거 아닌가 하는 고민을 했어요. 미국의 경쟁력이요? 아니 그러니까 미국의 노동 경쟁력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메리칸 팩토리 볼 때부터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 이런 거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거기에 비하면 엄청 열심히 일하는 근면성실한 사람들이고 거기는 삶이 여유로운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처럼 그렇게 타이트하게 살지 않아요. 그 영화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거 인종차별이 아니고 진짜 열심히 안 한다니까. 근데 거기다 공장을 지어가지고 잘 돌아갈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자동화 거의 다 돼 있어 상관없겠지만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 미국인들이 일하는 미국 회사들이 한국인들이 일하는 한국 회사들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좀 수익성이 높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거는 어디가 수익성이 높다고? 미국 회사들이
미국 사람들이 일하는 회사들이. 네. 무슨 소리야? TSMC 같은 건 미국에 있지도 않잖아. TSMC는 그렇지만 미국에 있는 회사들 잘 나가잖아요. 이익 성장률. 그거는 팹리스 업체들이나 그 설계하는 회사들. 무형 자산에 대한 네, 그런 회사. 맞죠, 거기에 맞죠. 인재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지금 제조업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FNF가 오늘 26% 급등을 했는데 워너브라더스사한테 디스커버리 브랜드의 아시아 지역 독점 라이센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네. 얼마 인수했냐? 524억 원에 인수를 했고요. 네. 2039년까지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렇게 11개국에 판매를 할 수 있는 네. 권한을 획득을 했습니다. 지금 2024년이니까 15년이네. 2039년까지면 15년이고요. 네네. 15년 끝나면 그 이후에 추가 15년도 연장 가능한 조건으로 했고요. 일단 15년만 장사를 하는데 이 11개국에 15년 동안 독점 라이센스를 갖는데 524억을 취득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누기 11, 나누기 15 하면 한 개국당 3.2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 개국에서 3억 원 이상만 수익을 내면 그러면 이제 BEP가 되니까 상당히 좀 싸게 좀 인수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어요. 워너브라더스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생긴 거야. 그들 입장에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좀 그러니까 디스커버리 그냥 만들었는데 이걸로 옷을 만들어 왜? 돈을 준대. 응? 왜? 받아도 돼요? 처음에 이랬을 걸 분명히. 그게 돈인데?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물론 이제 그쪽에 머리 빨리 돌아가니까 바로바로 캐치했겠지만. 그렇죠. 예. 걔네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나쁜 장사가 아니에요. 완전 좋은 장사죠. 네. 그리고 우리도 이런 무형의 이 부가가치를 내는 이런 비즈니스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네. 네, 아직까지는 조금 우리 기업들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뭐 지금 이런 게 한두 개입니까?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뭐 또 엄청 많잖아. 나중에는 MLB도 그렇고 마블도 할 걸. 그럴 수도 있죠. 마블도 옷으로 나올 걸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우리나라 만드는 거지. 그렇지. MLB도 그렇고 많잖아요 지금. 네. 어쨌든 FNF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조건으로 생각이 그래, 듭니다. 비싸게 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 반응한 거겠죠. 네, 그리고 K뷰티가 아마존의 이 랭킹을 1위에서 5위까지 다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네. 7월 16일, 17일 이틀 동안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 기간 겪었는데 1위가 아모레퍼시픽 자회사인 코스알엑스의 달팽이 에센스가 특정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고 2위에서 5위까지는 엔코스라는 ODM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의 뭐 립밤 같은 것들, TNL의 피부 패치 등등 이런 것들이 있고 이외에 또 뭐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잉그루드 랩 제품들도 전부 다 50위권 이내에 다 랭킹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은 가성비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업계에 계신 분한테 얘기해 보니까 $20 이하가 대부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근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그 서양 분들 화장하는 거 보셨어요? 독일 여자분들은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한다 그랬어. 근데 아름다움에 대한 본성은 아시아에만 있고 유럽이나 서구에는 없을까? 있겠죠. 그럴 리가 없거든. 건드려진 것 같아 뭔가. 건드려졌어. 이제 시작이야. 네. 그래요? 미국 사람들도 화장을 그렇게 안 하나요? 하던가요? 일반 사람들? 잘 우리 눈에는 머리가 노라니까 한 것처럼 보이지. 염색했나? 뭐 이렇게. 눈이 파라니까 뭐 렌즈 꼈나? 뭐 이렇게 보이죠. 근데 잘 안 해요.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그런가요? 우리나라에 온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한국 많고 많이 하는 거. 주의 깊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럼 많이 안 합니다. 이제 시작된 것 같아. 이쪽 부분은. 네. 그리고 VT가 주가는 많이 빠졌죠 최근에? 네. VT가 오랜만에 좀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14% 넘게 상승을 했는데 네. VT가 사실 그 리드샷이 엄청난 인기 때문에 엄청 급등했다가 조금 조정을 받았거든요. 인기가 조금 끝났나 싶었는데 다시 아마존의 세럼 부분 랭킹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제 할인 판매를 좀 했지만 어쨌든 올리브영 1위를 다시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아마존 이 프라임데이 기간 동안 할인율을 또 높여서 3위까지 올랐다고 하네요. 사실 VT 같은 경우도 이 그 올리브영에 입점 한번 하면 네. 이제 어느 정도 저 이제 좀 피크아웃이 머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제 거의 과거에도 대부분 그랬고요. 인기 많았던 제품들이 이제 올리브영 그 제품에 올리브영에 들어가면 대부분 그랬는데 네. 이거는 갑자기 해외 수출로 뚫리면서 지금 엄청나게 좀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한국 화장품 업체들이 상당히 좀 잘했어요. 수출 실적이 4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기존에 21년도가 최대치 46억 달러였는데 이 기록을 넘어서 다시
반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 기록을 네. 경신을 했고요. 총 195개국에 수출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수출한 것은 미국은 아니고 중국입니다. 12억 달러. 근데 중국이 1등인데 전년 대비해서는 중국 기록이 14%가 줄은 수치예요. 근데 2위가 미국이거든요. 8.7억 달러예요. 중국의 12억 달러보다는 낮지만 네. 전년 대비해서 60% 이상 급증한 수치거든요. 네. 이 기조가 계속 가면 뭐 중국 수출을 미국 수출이 좀 따라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 수출 증가는 완전 미국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본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일본은 4.8억 달러 기록을 했는데 전년 대비 22% 상승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사실은 중국 거 다 한국산이잖아요. 한국 ODM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코스맥스나 뭐 코스맥스가 많이 만들어주더만 중국 거는. 그래서 콜마 이런 데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사실 괜찮거든. 근데 잘 생각해봐. 중국 화장품이 미국에서 팔릴까? 유럽에서 팔릴까? 아무리 뒤에 ODM이 한국에 있다고 해도 그거 다 파악해서 쓰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어. 가격이 싸더라도 우리 거보다 한 30-40% 싸다고 할지라도 중국 사람들이야 쓰지. 자국 브랜드니까. 근데 야 이거 실제로 한국 거야 막 이러면서 쓰지. 근데 이게 그게 국가 브랜드라고 느껴져요. 제가 이제 먹는 거하고 몸에 바르는 거는 쉽게 마음을 열 수가 없다. 뭔가 확실한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없으면 먹는 거하고 몸을 바르는 건 함부로 못 한다. 그런 측면에서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간중간에 뭐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가지고 조정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계속 수출 실적은 좋아지지 않을까? 네, 네. 미국하고 일본이 많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미국이 좋은데 이때까지 우리나라가 온라인 시장은 굉장히 많이 휩쓸었어요. 네. 뭐 국내에서 뭐 올리브영도 그렇고 지금 아마존에서도 수익이 잘 나오는 게 다 온라인 마켓이잖아요. 네. 오프라인 마켓도 엄청나게 온라인 마켓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기 때문에 네. 이쪽에 대한 잠재력을 상당히 좀 크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은행들은 요즘에 수익성 개선이 계속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금리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시장 금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떨어지는데 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어요. 이게 은행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상황인 그렇죠. 것 같아요. 금리를 너무 낮춰줬어요 그동안에. 네, 너무 이제 마진을 줄였었죠. 그동안. 정부에서 뭐 해줘라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네. 네. 그렇게 했는데 이때까지 마진을 축소했는데 네. 예대 마진이 줄었는데도 수익성을 잘 지켰잖아요. 음. 뭐 실적 막 반토막 나거나 이러지 않았잖아요. 네네. 실적 잘만 나왔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가계부채가 너무 급증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은행들한테 이렇게 뭐 현장 검사를 하면서 이제 가계대출을 좀 그만 좀 억제시켜라 이런 요구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은행들이 금리를 다 조금씩 상향을 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모두 금리를 0.2%포인트씩 인상을 하고요. 우리은행은 12일에도 했는데 24일에 또 주택담보대출 중에 변동금리 상품을 0.2%포인트 인상하고 뭐 신한은행도 15일에 했는데 22일에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05%또 포인트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뭐 가계부채 제어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만큼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습니다. 상반기에 은행권 가계부채가 20.5조 원 정도 증가를 했고요. 23년도에는 1년 동안에 4조 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1,000억 증가했고요. 뭐 부동산 시장이 그때는 안 좋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상당히 좀 5월, 6월 이렇게 반등을 많이 하면서 20조나 증가해서 정부에서 좀 관리를 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특례보금자리론이 30몇 조가 했는데 그거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작년 올해 신생아 특례론 작년 이것도 30조가 넘는데. 신생아 특례론은 그렇죠. 네. 근데 그거 안 잡히나 보지? 여기 주택담보 총액이 그거는 안 잡히나 보네. 그러게요. 정부 네. 정책이라서 정책금융은 이 수치에 포함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 신생아론이든 특례담보대출이든 그거보다도 은행권에서 그냥 주담대 받아서 하는 게 더 크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가계부채가 상당히 빠르게 상반기에 늘었다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네. 늘긴 늘었는데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Q가 는 거잖아요. 대출 입장에서는. 근데 시장 금리는 엄청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금리를 이렇게 상향을 시키면 은행 입장에서는 좋죠. 마진이 좋아지죠. 네. 네, 금리를 올려서 마진은 좋아지는데 시장 금리가 떨어져서 사람들은 체감하는 이 금리 부담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은행이 올려도. 그래서 Q는 여전히 좀 증가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PQ 다 늘어나서 네. 수익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예대 마진 개선에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앞서 우리가 이제 건설 회사 하면서 뭐 부동산 사는 현대산업을 사라 뭐 이런 얘기 있었지만 사실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애들은 다 은행이지.
이자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아니 누가 돈 벌어요? 그 집값이 올랐을 때나 돈을 버는 거지. 얘네는 집값이 오르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토요일 날도 돈 벌어. 그죠? 대출금리는 토요일 날도 나가는 거잖아. 그렇죠. 앉아서 그냥 깔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돈 버는 거야. 그래서 저는 사실은 부동산에 대한 최고의 투자는 은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익률 엄청 납니다 올해. 우리 그 저기 IISA, IRP 쪽 은행 ETF, 야 장난 아니야 지금. 증권, 반도체. 지금 장난 아니야. 다 30% 이상씩 수익 났어. 대박이야 지금. 네. 오늘 반도체가 좀 타격을 받았네요. 웃으면 안 되는데 오늘 참 슬픈 날인데 이런 날일수록 웃어야죠. 허탈한 웃음이죠. 그 기뻐서 웃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이 코스닥 언제까지 패대기 치려나 모르겠네요. 참 어렵죠. 코스닥은 좀 어렵습니다. 계속. 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